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합격의 법원에서 무역영어랑 무역실무 그리고 대외 외환까지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이호은 관세사라고 하고요. 일단 뭐 오늘 1차 설명도 좀 드릴 거고 2차 관련된 설명도 좀 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관세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이라도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처음 진입하시는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1차 시험을 뭐 보셨다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완전 처음, 완전 그냥 관세사라는 공부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처음 이제 오신 거. 처음. 회계 원리만 조금 들으셨고요. 그럼 뭐 관세사, 관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혹시 시험이요? 1차 시험 혹시 한번 작년 11월 달에 보시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1차 시험. 지금 공부 이제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고요. 상공회에서 무역 영어 공부는 좀 하셨었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무역 관련 학과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뭐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래도 알고는 계시죠. 우리 국세를 다루는 전문직이 세무사.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다루는 거고 내국세, 관세사는 관세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수입이 발생하고 수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수입을 할 때 수입 통관이라는 거를 해줘야 되고 수출 통관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하는 자격증이 바로 이제 관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이 뭐 수출입 통관부터 해가지고 뭐 FTA 컨설팅 뭐 등등 해가지고 아마 무역 용어 좀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컨설팅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관세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시험이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무역 영어, 내국 소비세법, 회계학. 당연히 관세사 시험, 관세사라는 자격증을 따시려면 관세법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 법이 이제 관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제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수출과 수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이제 관부가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어떤 수출자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수입자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수출자, 해외에 있는 수입자, 외국 간의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뭐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역 영어가 이제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국 소비세법은 이제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가세가 이제 어떤 물건을 내가 공급할 때 10% 부가가치세가 이제 붙거나 하고 여러분들 물건 살 때도 부가세 포함돼서 가격 사시잖아요, 보통. 그럼 부가세라든지 아니면은 주세, 술에 붙는 어떤 세금, 술을 내가 수입할 때 주세라는 게 붙고 또 개별 소비세, 부가세, 주세, 개별 소비세 요 세 가지의 법이 내국소비세법이에요. 내국소비세법의 범주가 그 세 가지인데 요 세 개를 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만 붙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같이 붙어요. 항상. 그리고 물품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주세, 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시면 주세라는 게 또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를 수입하신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또 별도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내국 소비세법이
1차 시험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국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자격사는 세무사예요. 세무사.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관세사들도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 이제 내국 서비스세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회계학. 회계학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컨설팅 같은 거, FTA 컨설팅 같은 거를 하게 되실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회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우리 업무랑 막 깊이 있게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과목이 이제 회계학. 요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3월 달에 보통 시험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보통 3월 셋째 주 토요일이나 뭐 해가지고 한 3월 20 며칠쯤에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게 되고, 60점 넘으셔야 돼요. 전체 평균. 1차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전체 평균 60점 넘으셔야 되고, 한 과목이 40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넘지 않으면 꽈락이 돼가지고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두 번의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올해 3월 달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셨으면 올해 7월 달 또는 6월 달에 있을 2차 시험을 한번 보실 수 있고, 이걸 초시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 시험을 본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유예라는 걸로 다시 한번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1차, 2차를 다 같이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수험 기간이 2년에서 한 3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더 빨리 붙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더 늦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이제 수험 기간을 조사를 해보면 평균이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90명 뽑습니다. 90명. 상대적으로 좀 적게 뽑기는 하죠. 뭐 세무사라든지 다른 자격사들은 좀 더 많이 뽑기는 하는데, 그만큼 대신에 약간 좀 희소성이 있죠. 관세사라는 자격사 자체가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쟁률이, 뭐 세무사는 정말 많이 이제 시험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관세사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따지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다른 전문 자격사랑 뭐 비슷비슷한데, 다만 조금 적게 뽑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경쟁률은 더 높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는 한 600명 뽑는다. 그러면은 뭐 몇천 명이 이제 2차 시험을 보겠죠. 근데 관세사는 90명밖에 안 뽑으니까 몇백 명이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달인데, 자, 커리큘럼을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이 7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7월 달. 보통 2달 코스로 이렇게 과정이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들어가는데, 회계학 같은 경우가 횟수가 좀 많아요. 나머지는 16회차. 한 회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지금 무역 영어 같은 경우, 뭐 관세법도 마찬가지, 내국 서비스법도 기본 이론이 끝났습니다. 예, 보통 이제 7월 달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충분하거든요. 9, 10, 11, 12, 1, 2, 3 하면 7개월인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이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되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 4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뭐 많지는 않고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 일단 기본 이론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 9월, 10월 달에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 정리. 기본 이론 2달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달에 좀 이해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좀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이 이제 9월, 10월 달.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한 과목을, 총 4과목을 1회독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월, 10월 달에 다시 한번 1회독을 한다. 핵심적인 요약을 정리를 하면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은 기출풀이
한 10년치, 15년치에 대한 기출풀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관세사 1차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간극이 조금 커요. 1차는 상대적으로 좀 타 자격사에 비해서 쉬워요. 상대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 기간이라든지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공부량도 그렇게 안 많고 합격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8개월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뭐 다른 자격사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출된 데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은행식으로 많이, 정말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최소 10년치, 15년치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감을 잡으시고 문제를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진도별 문제풀이 시간을 거치시면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이때까지는 이제 강의도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강의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본인이 이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매주 이제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죠. 모의고사를 보셔가지고 3월 달에 있을 시험을 대비하는 게 이제 내년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이다. 물론 그 중에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2월 달에 이제 마지막 요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관세사 1차 시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짜여져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7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9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늦게 11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세 과목에 대해서는 관세법, 무형영어, 내국소비세법, 요 세 과목은 6개월이면은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관세사 1차 시험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회계학이에요. 회계를 좀 전공을 하셨거나 회계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관세사 1차 시험을 좀 쉽게 합격하세요. 관세사 1차 시험의 꽈락의 50% 이상이, 그러니까 떨어지시는 분들의 50% 이상이 다 회계학 때문에 떨어지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회계학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회계학에 만약에 내가 하루에 뭐 10시간을 공부를 한다, 회계학에 60% 가까이를 나중에 투자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회계학이 어렵고 회계학이 꽈락 넘기가 되게 힘듭니다. 또 관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문과 쪽이시다 보니까 회계적인 지식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이과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과 이런 쪽 출신 분들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가장 이제 합격 1차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회계학이나 무형영어, 이 두 과목이 정복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이랑 내국소비세법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점수 다 끌어올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허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전체적인 지금 스케줄 상황 속에서 지금 7월, 8월 달에 기본 이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계학은 3개월 코스예요. 회계학은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아직 기본 이론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회계학은 재무회계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원가회계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아직 시험이 조금 범위가 더 남았고, 나머지 과목들은 7월, 8월 달 지금 기본 이론이 다 끝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진도별 기출풀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2023년에는 매주 한 번씩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를 계속 공부하시면서 기본서 공부하시고 반복 회독하시면서 매주 점검을 하시는 거죠. 모의고사 보시면서 점수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점점 시험이 다가온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무역 영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영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역 영어는 보통 1권이랑 2권 두 권으로 항상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권은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권이고, 2권은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규칙이 있어요. 무역과 관련된 법규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규들. 뭐 인코텀즈라든지 CISG라든지 UCP 600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든지 뭐 용어들은 지금 잘 모르실 수는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런 규칙과 협약들을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무역 영어를 고득점을 맞을 수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기가 또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에서는 3대 협약이라는 애가 있어요. 뭐 아마 공부하셔가지고 아실 텐데, CISG라는 게 있고, 인코텀즈라는 애가 있고, 뭐 UCP 600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3대 협약에서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대는 요 3대 협약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지금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월, 10월 달은 기본 이론을 그래도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출이 됐었는지 안 풀리실 거예요. 안 풀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렇게 틀을 잡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에, 그러니까 수업 전에 한 5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협약이랑 주요 규칙들에 대한 어떤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거고, 3대 협약 중심으로 이거는 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장들을 다 끊어가지고 정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마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고 해서 문장 구조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다시 한번 하실 겁니다. 기본 이론 시간 때 물론 하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9월달, 10월달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약이랑 규칙,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들과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영문들 구조들을 다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9월, 10월 달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8월 달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치중을 했다면, 9월, 10월 달에는 내가 공부했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문장 구조들을 분석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게 이제 9월, 10월 달.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은 10년치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실 겁니다. 진도에 맞춰가지고 여태까지 무역 영어, 뭐 관세법은 관세법, 각 과목별로 다 기출풀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띄고 있거든요. 우리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업 전에 30분 정도, 40분 정도, 저희 시험은 1교시 80분, 관세법 40점, 무역영어 40점, 2교시 80분, 내국소비세법 40분, 회계학 40분, 각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관세법이랑 무역영어 80문제를 푸셔야 돼요. 40문제, 40문제. 그래서 그런 연습들, 시간도 좀 재면서 여태까지 어떤 문제들이 기출이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는 시간이 11월, 12월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다양한 난이도로 이제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딱 시간 정해가지고 답안지에 체크하고 OMR 카드에 작성까지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내년 1월달, 2월달에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전과목 시험이 실시가 된다. 자, 무역영어 기출이 그럼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은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협약들과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역의 주 계약은 매매 계약이 되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매매 계약이 될 테고,
부수적으로 금융계약이 발생할 수 있고 운송계약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계약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규칙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3대 협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18문제, 40문제 중에서 18문제에서 20문제 가까이 3대 협약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대 협약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CISG라는 협약이 있고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 조건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이라는 그 세 가지 요 3대 협약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기타 협약을 내가 점수가 좀 낮더라도 3대 협약에서 고득점을 맞으면 최소 70% 이상 맞춰주시면 무역영어가 안전한 점수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인코텀즈는 2020년도에 개정이 한번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문제들이 좀 나왔고 지금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3대 협약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3, 4년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대 협약을 항상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무역 영어에 있어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송이 워낙 좀 현실 실무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 파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송 관련된 이런 규칙들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역 영어 공부 방법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영어는 1권이랑 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권은 무역에 대한 이론, 전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2권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2권은 싹 다 영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다 영문으로 나와요. 근데 1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가 되셔야지만 2권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권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고 2권에 대한 어떤 영문에 대한 부분도 영어에 대한 해석들이 다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고 협약이 있으면 영문, 국문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국문조차도 되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국문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애가 어떤 애구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권 영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끊으셔가지고 국문이랑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부 범위를 넓혀 가셔서 이제 2권 영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하시면 한 조 한 조 점점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실 때는 2권 딱 그 책 한 권만 들고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결국에는 시험은 규칙과 협약에서만 거의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2권 위주로, 영문 위주로 마무리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관세법은 뭐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은 아니긴 하지만 법이라는 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통 이렇게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관할 기관의 어떤 장이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법이 가장 상위, 법의 하위 단계로 점점 내려가는 게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행정명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비중이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법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법을 가장 중심 있게, 심도 있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용어 정의나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뭐 출제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세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어떻게 보면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세법 공부 방법
전반적인 절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관세법은 몇 조 몇 항 정말 딱 법체계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법이라는 하나의 체계가 내 머릿속에 전체적인 구조가 다 들어가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구조로는 뭐 세부적인 내용과 연결하여 이제 하기 때문에 막 더 세분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될 거고, 또 관세법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결국 또 기출된 데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게 기출 문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관세법도 아무래도 암기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세법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암기식들을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기 쉽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내국소비세법도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즉 1차 시험에서 관세법과 내국소비세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다 점수가 잘 나와요. 최소 7, 80점 나옵니다. 정말. 부가가치세법 30문제, 개별소비세법 5문제, 주세법 5문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법 30문제가 제일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고, 이제 우리 내국소비세법 가르치시는 이제 세무사 선생님께서는 2080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교시 관세법, 무형영어, 각각 40점씩 80분 안에 푸셔야 돼요. 2교시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마찬가지. 자, 회계학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 회계학이 정말 오래 걸려요. 내국소비세법을 빨리 푸셔야 돼요. 2080 법칙은 20분 안에 80점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 목표로 이제 내국소비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나머지 시간을 근데 20분 안에 다 못 풀어요. 풀기 좀 쉽지가 않아요. 한 30분 정도는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회계학에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국소비세법을 최대한 빨리 푸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은 또 1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두문 글자 정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학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여기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원가회계라는 게 있죠. 재무회계에서 30문제, 원가회계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문제라고 해가지고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다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푸셔야 되는 이게 문제가 회계학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회계학적 지식이 없으면 제가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저는 한 70%는 회계학 공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어느 정도 다 정복이 됐는데 회계학이 정복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다. 그만큼 회계학이 관세사 1차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회계학은 1차에서만 보고 2차에서는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까먹기는 해요. 막상 2차 이제 공부하시고 하시다 보면 다 까먹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수업 목적상 회계학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1차 공부하실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합격을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차 시험이 이렇게 4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이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었죠. 2차 시험은 요 관세법이 3개로 쪼개집니다. 관세법. 여기에 환급특례법이라는 과목이 하나 더 붙어요. 10점짜리로. 그 다음에 관세 율표. 얘는 관세법 별표 사항입니다. 별표. 그리고 관세 평가. 얘는 관세법 30조에서 35조까지. 무역영어가 무역실무. 무역실무에는 대외무역법이라는 애랑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애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요게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2차 시험은 논술형이에요. 논술형이고 30점짜리 한 문제,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0명을 뽑는 시험이에요. 근데 60점이 전체 2차에서의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인데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을 잘 안 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90명 잘라서 그냥 합격한다. 점수를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이 중요하다. 1차에서 관세법이 이렇게 3과목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무역영어는 무역실무로 이어지는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험을 보실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 한 5시 넘어서까지. 다 서술형이다. 논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시험이 이제 2차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월 달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자, 올해 3월 달에 만약에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볼게요. 올해 3월 달에 시험을 합격을 했으면 2022년 3월 1차 합격. 자, 6월 달에 2차 시험이 있는데 기간이 짧죠. 이때 같이 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가장 합격 비율이 높은 게 2023년 6월에 이걸 초시라고 하고 얘를 유예. 1차 이때 합격해서 이때는 맛배기로 한번 보고 이때 유예로 합격하시는 그 확률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떨어졌다. 그러면 2024년도에 3월 달에 1차를 다시 보시고 6월 달에 2차를 다시 보시는 요거를 3년차 동차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같이 붙었다, 한 해에. 그래서 2년차 유예 합격과 3년차 동차 합격한 비율이 가장 많아요. 저희 합격자들 분포를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평균적인 합격 기간이 수험 기간이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된다. 물론 더 짧은 분들도 있어요. 1년 6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10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6년, 7년씩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1차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5월 달에 기본 이론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5월, 6월 달에 이미 기본 이론이 다 끝났고 7월, 8월 달에 압축 정리라고 해가지고 기본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핵심 요약 정리하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요 과정도 거의 끝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2차보다는 1차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아직 이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2차는 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기출풀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희가 2차 같은 경우에는 기출풀이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걸 볼 거예요. 범위를 앞에서부터 쪼개가지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총 8번에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좀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처음 이제 서술을 하시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모의고사입니다. 예, 철저하게 모의고사 과정을 쭉 6개월 동안 거쳐서 6월 달에 25일,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25일 날 시험 봤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뭐 6월 뭐 한 20 며칠 날 항상 이렇게 시험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된다. 자, 그래서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이 끝났고 7월, 8월 달 지금 압축 정리 과정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이제 기출풀이 여태까지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고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범위 그러니까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전범위 해가지고 계속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기본 강의는 5월, 6월 달에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뭐 학습 그리고 3대 협약 중요 규칙들에 대한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살짝 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문제가 풀리는 시기는 아니고 7월, 8월 달에도 이제 주제별로 지금 예상 문제라든지 어떤 저희가 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이제 먼저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약간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서술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자 9월, 10월 달에는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목차 잡고 어떻게 기술하는지 이런 것도 연습할 거고 계속 시험 범위, 공부 범위를 10월 달까지는 넓혀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기본 이론, 핵심 요약 정리, 기출풀이 하면서 교재도 단권화를 시키셔야 되고 쭉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 과정을 공부 범위를 넓혀 가시면서 아 내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여기까지는 정리해서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이제 기출풀이.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는 모의고사.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6개월 동안 연습을 하실 겁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자, 그래서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무역실무가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네, 범위가 좀 많다라고들 많이 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좀 이해해서 풀어가지고 서술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많이 잘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량을 줄이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권화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이 한 권만 갖고 들어갈 그 한 권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단권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해랑 암기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언제까지는 이해만 할 거야. 이때부터는 암기만 할 거야. 이해와 암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해, 암기, 이해, 감기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뭐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제 자신이 계획한 거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반복. 시험 보는 그 당일에도. 자,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지엽적인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좀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어차피 다 같이 잘 서술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써요. 다 같이 못 써요. 이건 뭐 관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결국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았던 문제를 누가 더 잘 쓰느냐가 이 시험 2차를 내가 더 좋은 점수를 합격하느냐 아니냐를 이제 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기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예, 많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목차랑 좀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급특례법이라는 과목이 더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관세법에는 10점 분량으로 환급특례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이해만 좀 잘 하신다면 정복하기 또 어렵지는 않다. 자, 관세율표가, 혹시 여러분들 관세율표가 뭔지는 아세요? HS 코드. HS 코드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숫자화 시킨 거거든요. 숫자. HS 코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여러분들이 수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에 고유 숫자가 붙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관세율표입니다. 관세율표. 그래서 처음에 2차 공부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관세율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와, 무슨 이런 과목이 다 있나? 라고 처음에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과목이 관세율표긴 한데, 얘는 철저하게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고 시간이 지나면 되게 해결이 좀 잘 되는 과목이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암기식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관세율표 선생님께서 그런 암기식들을 또 많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관세평가라고 해가지고, 관세평가는 이제 어떤 과목이냐면은 관세를 여러분들이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수입자가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관세가 8%인지 몇 프로인지 관세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세 표준을 잡는 게 관세평가예요. 이 물건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선정을 할지, 100만 원에 8% 관세면 8만 원인데 100만 원은 잘못된 수치일 수도 있겠다. 그걸 잡아가는 게 관세평가입니다. 이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관세가 16만 원으로 늘겠죠. 그러한 정확한 금액을 책정해내는 과정이 바로 관세평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세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과목 중에 하나죠. 조항이 굉장히 짧습니다. 30조부터 35조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얘는 논술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일부터 단권화 커리큘럼이 시작이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 더하기 이제 좀 약점 보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2달 코스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관세사 이제 1차, 2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혹시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따로 없으신가요? 질문사항 별도 없으시면은, 근데 왜 관세사 공부를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무역 영어 공부하시다가 아시게 된 거고요? 어떻게 관세사 시험? 혹시 무역 관련 전공은 아니시죠? 근데 1차 공부하셨으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관세사?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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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무랑 또, 그쵸. 예. 또 완전 틀릴 수가 있죠. 예.
네. 그쵸, 그쵸. 아,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음, 네. 그쵸, 국문도 어렵고. 예, 예, 예. 예. 음, 네. 음, 네. 예, 예. 그쵸. 아직 지금부터 따지면은,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예, 예, 예. 음, 일단 무역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국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면은 진짜 일단 국문을 더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협약과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문만 보시기는 좀 그렇고 국문 한 문장과 영문 한 문장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비교해 하셔가면서 아, 이 문장의 주어는 이거고 이거 동사는 이렇게 되고 이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문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시고 영문이 조금은 어려우시더라도 영문을 100%다 구조를 물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게 좀 안 되는 영문들도 있긴 있거든요. 정말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버려가지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암기로 그냥 넘어가 버리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출 문제만 막 무조건 많이 푼다고 지금은 능사는 좀 아니에요. 시험 유형이 예전 기출에는 좀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은 어느 정도 그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꼬아서 내기 시작했어요. 3대 협약 자체도 약간 꼬아서 내기 시작해가지고 무역 영어가 예전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기타 협약들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래도 3대 협약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문에 대한 이해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 국문을 이해를 못하면은 정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릴 수는 있으니까 약간 좀 암기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될 수도 있어. 어차피 2차 때 다시 공부를 하시긴 하실 건데 1차에서는 그래도 지금 그래도 회계학이 어느 정도 지금 뭐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재무팀도 계셨고 하시면은 무역 영어에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국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영문 한 문장 한 문장 공부를 하시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최소 3대 협약만큼은 인코텀즈는 좀 약간 별도, 인코텀즈는 좀 별도로 그 약간 이해 위주로 하셔도 되거든요. 인코텀즈는 그렇게까지 문장을 끊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CISG랑 UCP는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유형의 그런 시험 문제를 고득점을 갈 수가 있는 게 다 끊어가지고 문장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이게 시험 문제에서 뭘 바꿔서 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에 또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면은 지금은 2차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벌써 9월이 됐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면 이제 6개월 정도 조금 넘은 단계인데
회계학적 지식이 좀 풍부하시면 뭐 2차 과목에 대한 뭐 한두 과목 정도는 이렇게 뭐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회계가 내가 지금 좀 잘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회계를 내가 전공을 안 했거나 회계 원리나 회계, 재무회계 이런 원가회 같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남아 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회계학 공부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면은 1차만 하셔야죠. 예. 괜히 리스크를 안고 2차 같이 공부하려고 했다가 1차 떨어지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스케줄이 완전히 꼬여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럴 바에는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괜찮아요. 딱 6개월 정도 1차 공부하시고 3월 달에 1차 합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예로 2차 공부하시면 2차 공부할 시간도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지금 내가 2차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막 2차 공부를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고시 공부는 좀 몰입감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막판에 확 끌어올릴 수 있게. 기간이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오래 공부한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예를 목표로 지금 시작하신다면은 내년 1차, 내년 3월 달에 1차, 내후년 2차를 목표로 딱 하시면은 딱 시간적으로도 딱 괜찮습니다. 한 2년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관세 사무소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세 사무소, 뭐 관세 법인이든 관세 사무소든 세관 옆에 다 뭉쳐 있었거든요. 서울이면은 서울세관이 저쪽 학동역에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 관세 사무소가 잔뜩 모여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 인천항 마찬가지 그랬었는데, 그때는 세관을 갈 일이 많았어요. 세관에 서류를 들고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제출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세관 갈 일이 없어요. 다 전자화 됐어요. 다 전자화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쪽에 있거든요. 서울 저기 역삼 쪽에 있는데, 뭐 전 지역 다 통관 가능해요. 네, 요즘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집에다 개업을 하신 다음에 업무를 하시는 것도 솔직히 지장이 없어요. 위치적인 제한이 전혀 없어졌어요. 물론, 입항지 근처에 어떤 통관을 할 때 막 검사가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할 일이 가끔은 생겨요. 근데 그것만 또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업무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치적인 어떤 제한이 아예 없다. 아예 없어요. 네. 서울에서 전 지방 다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디 지역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50점짜리 큰 논술 문제 한 문제에다가 10점짜리 다섯 문제였는데 50점짜리 한 문제.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시험부터. 네, 작년까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2022년 30점 두 문제. 바뀐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때는 50점짜리 한 문제 큰 어떤 논술형 문제와 나머지 10점짜리 다섯 문제 이렇게 냈어요, 시험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50점짜리의 큰 주제를 가지고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어내가 되는 50점짜리 점수를 좀 잘 맞았어야 됐고, 이 50점짜리 한 문제로 인해서 이걸 못 봤을 때 시험 점수가 확 낮아지는 이러한 좀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논술형 문제는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제가 있고 B라는 주제가 있고 C라는 주제가 있고 D라는 주제가 있고 E, F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50점짜리 문제에 A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A라는 주제를 가지고 50점짜리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50점짜리 문제를 내버리면 나머지는 되게 얕은 수준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30점짜리, 20점짜리 나오면 지금은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어디서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30점짜리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30점짜리, 여기 20점짜리, 20점짜리. 그만큼 전체적인 부분들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50점짜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만약에 뭐 무역신문을 예를 들면은 CISG를 잘 알아요. 그럼 CISG를 내가 50점짜리 한 문제에 고득점을 맞아버리면 10점짜리가 조금 약했었더라도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되게 좀 치우쳐가지고 공부를 해서 운이 좋아서 붙었을 수 있었으면은 지금은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 범위에 대해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다 분량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은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끔 바뀐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시험 문제도 다양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골고루 내겠죠. 네, 30점, 20점, 30점, 20점. 그러면은 다 합격 처리가 돼요. 네, 그런 해가 딱 한 해 있었어요. 한 해. 근데 어지간하면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합격 컷이 60점이 거의 안 넘어요. 합격 컷이 보통 55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90명 잘라가지고 합격 이렇게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거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 팀장님께서 또 이어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